Moderne Waffen, gründliche Ausbildung, gut ausgerüstete Soldaten. Die russischen Streitkräfte sind wieder da. (2008) leitet der Kreml eine Armeereform ein. Die Regierung kurbelt ein beträchtliches Aufrüstungs- und Modernisierungsprogramm an. Investitionen von mehr als 700 Milliarden Euro sollen die marode Truppe wieder auferstehen lassen. Der Zusammenbruch der Sowjetunion 1991 hatte die Armee in eine tiefe Krise gerissen. Die russische Armee ist wesentlich kleiner als früher die sowjetische, wirkt auch nicht so bedrohlich, ist aber effizienter. Offiziere und Mannschaften sind besser ausgebildet, werden anständig bezahlt und haben brauchbares Equipment. Der Kreml nutzt die neue Schlagkraft seiner Streitkräfte, um sich auf internationaler Bühne wieder als Großmacht zu etablieren, seine Interessen durchzuboxen. Die Annexion der ukrainischen Halbinsel Krim, die Krise in der Ostukraine, der Syrienkrieg, nur einige Beispiele. Eine starke Armee ist ganz nach dem Geschmack der Bevölkerungsmehrheit. Die Propagandamaschine bedient die Sehnsucht vieler Menschen nach alter Größe. Eine gefährliche Entwicklung, sagen kremlkritische Militärexperten. Ich habe so etwas noch nie gehört und gesehen. Soziologen, denen ich vertraue, haben eine Studie gemacht. Sie kommen zu dem Schluss, dass ein gewisser Teil der Bevölkerung Krieg will oder von Krieg träumt oder mit seiner Hilfe Probleme lösen will. 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설 수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죠. 미국과 중국 정도만이 대등히 겨룰 수 있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이었음에도 러시아의 존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잊혀져 왔었는데요. 그렇게 세계인의 머릿속에서 강대국으로서 러시아가 잊혀지는 동안 러시아는 세계 무대로 복귀하기 위해 끊임없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이 충돌을 향해 폭주하는 동안 조용히 그 역학관계를 적극 이용했던 면이 강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세계 정세는 미국과 중국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중 패권 전쟁이 가져올 파국만을 예의주시했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미중 최대 경쟁에 관심을 가져왔었죠. 러시아는 거론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시대로 들어가는 과도기,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위협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나서서 먼저 직접 서방 진영을 공격하며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지 않지만 나토가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며 세계의 관심사를 자기들에게 끌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강대국 러시아로 등장하고 있는 중이죠. 러시아의 등장은 세계 질서를 아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독일 언론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국제 정세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전 러시아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지난 몇 년 동안의 기사를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독일 유력 주간지 포커스지는 2021년 3월 23일 러시아와 중국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내용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디커플링 하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건데요.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앞으로 있을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떨어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양 국가는 서로를 가까운 파트너국으로 부르고 있고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정말 가속화되어 왔는데요. 작년 9월 5일 중국 관영 항구시보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탈달러화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소식이 올라왔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항공유 등 원자재 거래에서 달러화 대신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인데요. 현재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거래는 주로 달러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만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양 국가는 서로 자국 통화 비중을 늘리기로 약정을 한 겁니다.
이는 당연 독일 포커스지의 주장처럼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에 따라 알렉산더 듀코프 가즈프롬 네프트 최고 경영자는 중국으로 가거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재구비하는 과정에서 달러화 대신 위안화 루블화를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통화로 결제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8월, 9월까지 중국과 러시아 양국 교역에서의 자국 통화 결제 비율이 24%에서 25%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의 전방위 갈등을 겪으며 같은 처지에 있는 중국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양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교역에서의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미 달러화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원유 수출 시 달러를 안 받겠다는 입장도 밝히며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원자재나 달러를 석유로 거래하지 않게 되면 달러를 가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러시아 천연가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럽의 상황이 더 절박해질수록 러시아는 탈달러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 기업의 해외 금융회사 대출 규모도 2014년 1,500달러에서 지난해 800억 달러로 급감했고요. 신용평가사 피치는 러시아 정부 부채가 GDP의 약 20% 수준이라며 내년 말에는 1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있는 이런 러시아의 모습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를 무기로 해왔던 미국의 공세에 방어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이미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위해 제3지대에서 꾸준히 그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20년 8월 14일 독일판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살펴보면요. 기사는 푸틴은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는 아프리카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이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히고도 있죠. 이 기사를 보면 중국과 미국이 경제 패권을 두고 싸우는 동안 러시아는 시끄럽지 않게 움직이며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밀한 움직임은 중동 그리고 예전 공산주의 시절 관계에 있던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도 진행해왔죠. 아주 조용하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Russische Söldner, Putins international agierende Schattenarmee. Kämpfer, Militärausbilder, Objekt- und Personenschützer. Bilder aus der Zentralafrikanischen Republik, einem ihrer Einsatzorte. Diese Söldner gehören zur Gruppe Wagner, dem wichtigsten russischen privaten Militärunternehmen. Ihr Chef ist Dmitri Utkin, genannt Wagner, hier rechts bei einem Empfang im Kreml. Die Söldner werden überall da eingesetzt, wo keine regulären Truppen hin sollen, Putin aber geopolitische Interessen verfolgt. Meist geht es darum, Russlands Einflussbereich zu vergrößern und an Rohstoffe zu gelangen. Öl, Gold, Diamanten, Uran. Offiziell will der Kreml mit den Söldnern nichts zu tun haben. 이에 반해 러시아는 중대한 국익이 달린 사안이라면 파괴적 사이버 공격도 서슴지 않을 사이버 강국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대응 역량은 최고 수준이며 러시아가 개입한 여러 지역 분쟁에서 군사적 공세의 사이버 작전을 펼치면서 새로운 전쟁의 모습을 전 세계가 확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스위스 유력 일간지 노이어쭈리 시자이통은 2020년 12월 18일 사이버 공간에서는 러시아는 최강국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의 성공은 미국 정부에는 치욕적인 일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사안이다. 당시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던 건데요. 기사는 푸틴은 경쟁자들에 대한 첩보 활동에 성공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모스크바는 데이터와 이메일을 조작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 정부의 업무를 조작, 신뢰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기사는 주장합니다. 매체는 러시아는 지정학적인 전투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갔지만 사이버 세계에서만큼은 최고라고 매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의 해킹 능력은 전 세계 1위이며 2위가 북한이라는 소식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해킹 속도는 북한보다 8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2019년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해커가 목표물에 침투하는 시간이 18분 49초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그 뒤를 이어 북한이 2시간 20분, 중국이 4시간, 이란이 5시간이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요 사이버 범죄 그룹의 평균 침투 소요 시간이 9시간 42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러시아 해커들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죠. 이들은 세계 2위인 북한보다 침투 속도가 8배가량 빠르고요. 북한 해커는 중국 해커들보다 2배가량 빠른 침투 속도를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해킹 능력은 이미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서방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래식 작전과 사이버 작전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러시아식의 하이브리드 공격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나토와 유럽연합은 러시아 주도의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유럽 안보센터를 핀란드 헬싱키에 설립했고요.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이 이제 하이브리드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2016년 7월 나토는 사이버 공간을 작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최근 유럽연합도 위협적인 사이버 행위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 모두 이런 러시아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여기서 국제 정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전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방 진영이 중국과 체제 경쟁과 패권 전쟁을 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전략에 뒤따라가며 대응하기 분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별로 티도 안 났죠. 모두가 중국과 미국의 긴장 관계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숨어서 강대국으로서 이미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러시아는 늘 그렇듯 쭉 군사 강국이었고 이제 하이브리드 전투에 있어서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수많은 시간 동안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들을 직접 테스트해왔던 겁니다. 이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독일 언론의 시각입니다. 그동안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여러 제재들을 가해오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 생각했지만 러시아는 길게 보고 이를 테스트해온 것이라는 것을 서방 진영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독일 유력일간지 디 벨트지는 2022년 1월 1일 칼럼을 통해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충돌 선동은 다른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라는 세계 질서는 아직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완전한 국제 정세 속에서는 그 어떤 작은 힘이라도 신속히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문은 소비에트 유니온이 몰락한 후 줄곧 러시아는 국제 정세에서 위기를 만들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서방 진영의 위기 관리 매니지먼트는 부정확했으며 늘 충분하지 못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은 제재들을 남발했지만 결국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때때로 루틴을 보이며 확인되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러시아는 그의 거친 방법으로 서방 진영의 단결력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만 할 수 있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방 진영의 대응 패턴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러시아가 이렇게 서방 진영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매체는 러시아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뿐만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륙 저편에 있는 미국은 어디까지 그들의 약속을 보장할 수 있는지, 중국과의 권력 싸움에 있어 새로운 권력의 균형점은 어디까지 이동할지 확인하고 있다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든 국지적으로든 헤게모니 패권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니면 흑해 연안이 어디에 속하게 될지 이에 관한 싸움과 또한 그에 따른 헤게모니에 관한 주제는 예전에 다루어졌던 주제이지만 새로운 변주곡으로 다가오고 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보이며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의 가능성은 농후하고 이제 서방 진영과 러시아가 새로운 방식의 군사 대결이 충분히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매체는 냉전 시대가 훨씬 좋았다는 평도 하고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으로 재편된 양극화된 세상이었으며 당시는 지금과 같이 하이브리드 전쟁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으며 원자폭탄에 대해 집중만 했으면 됐고 세계 질서는 비교적 단순 명료했다 평을 하고 있죠. 그러나 현재는 진보한 기술이 어느 정도 전쟁에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는 세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러시아가 가장 강력히 보유한 해킹 기술과 융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이 잃어버린 제국에 대해 잊은 적이 없고
동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이 보여왔던 심리적 그리고 전략적 예술을 조심스러움과 단호함으로 펼칠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여기서 예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거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니 예술이었다는 거죠. 그 어렵고 뛰어난 기술을 서방 진영이 외교, 군사 전략적으로 발휘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뛰어나다는 거 칭찬을 하고자 던진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제된 기술을 통해 예술로 다시 승화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서방 진영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모스크바 크렘린궁과 워싱턴의 백악관에서는 지금까지 새롭고 협력적이며 전략적인 안전성을 담은 작품들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그 반대였다고 전합니다. 세계는 다시 충돌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세계 질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만 바라보았을 때 냉전 시대보다 더 불안한 상태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미국이라는 패권 경쟁에 집중되어 있어 러시아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경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러시아 대결 구도, 이 관계만도 불안한 상태에서 세계는 지금 러시아, 미국, 중국의 슈퍼 강국들의 대결 구도로 들어서고 있으며 혼돈의 세계 질서가 대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러면서 세계가 권력의 균형점, 세계의 강대국을 유지하는 것, 이는 이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어디선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그 어떤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서방 진영에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입증되고 있죠.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낼지 이는 시간 문제입니다. 세계의 미래가 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